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근저당에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 것이 얘가 그 동그라미 2번에 확정된 채무액의 채권책을 넘는 경우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그래서 어쨌다고 그게 지금 빠졌단 말이야. 그 동그라미 2번은 이걸 묻고자 하는 건데 시험이 중요하니까 이제 얘가 이걸 따로 내놓게 내놨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채권 채고 한도액이 1억 원으로 등기되었어요. 근데 결산기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실제 1억 3천만 원 채권이 발생됐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얘가 책에 동그라미 2번에 써놓은 거는 이걸 묻고자 한단 말이야. 지금 이 경우에 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시키고자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최고액 1억 원하고 실제 발생액 1억 3천 두 개 중에서 얼마를 변제해야지 근저당을 말소시킬 것인가. 이 실제 발생된 채권액이 채권 채고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근저당을 말소시키려면 얼마를 변제해야 되는가 요걸 묻고자 한다고 말이야. 이거는 이제 변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 따라서 판례가 지금 여러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 첫째, 근저당 설정자 겸 동시에 채무자, 여기서 을같으네. 얘가 변제할 때는 지극히 당연하게 실제 발생된 채권 전액을 변제를 하지. 1억 3천 전액을 변제하지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따라서 최고액만 변제하면 일부 변제 불가하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 못 시킨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여기 담보 목적물이 아파트인데 이걸 이제 우리 제3자 병의 양도에서 소유권 취득, 흔히 말하는 제3취득자, 얘도 이제 이자가 변제 안 해서 근저당권자 경매 낙찰되면 소유권 잃어버리기 때문에 얘도 이제 아까 대입변제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제3취득자는 얼마를 변제되는가. 요거는 이제 469조 2항에서 변제하냐 364조에서 변제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졌는데, 이해관계로서 469조 2항에서 변제하면 실제 발생한 채권 전액 1억 3천을 변제해야 되지만 364조에서 변제하면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되니까 저 아파트로 담보된 것은 최고액까지죠.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니까 결론, 얘 보호를 위해서 364조 특칙을 따라 두고 있으니까 얘는 조문 잘 해오세요. 364조 변제니까 최고액.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물상보증인도 있을 거라면 얘가 이제 아파트를 2천물을 담보해서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근저당 설정했다. 물상보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돈 안 갚으면 경매 통해서 내 아파트 날아가기 때문에 경매 막으려면 대입 변제라도 해야죠.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물상보증인의 경우는 얼마를 변제됩니까? 요게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법에 명시는 안 뒀는데 대법원 판례는 얘는 제3취득자나 마찬가지로 법적 지위가 비스무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364조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은 근저당을 말소시켰다 요리 이야기를 한다는 거. 요게 이제 과거에 요 세 놈이 번갈아가면서 시험에 나왔는데 딱 한 사람이 시험에서 빠졌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얘예요. 또 똑같은 이야기요. 선순위 갑이 1번 근저당권자, 병이 후순위 2번 근저당권자. 그럼 후순위 2번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변제하고, 그러면 소멸이 되면 내 순위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순위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대입 변제하고자 한다. 그랬을 경우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얼마를 변제하는가. 요게 지금 352편이 이게 안 써졌고, 얘도 이 판례가 중요하다는 게 써놓기 써놨는데 어디에 써놨느냐. 344페이지에 뜬금없이 또 써놨어. 344페이지 펴세요. 거기 보면 세 줄짜리 판례가 나왔는데 잘했나요? 그가 이제 제3취득자 설명한 부분인데 아가 요거를 제3취득자인 줄 알고 거기다 판례를 뜬금없이 넣어놨다고 말이야. 이 모자라다 얘가. 이 판례 취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손 노는 거야. 글자가 제3취득자, 그 두 번째 면 제3취득자 해당하지 않냐면 그 말이 들어가 있잖아. 판례 두 번째 줄 찾나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노는 거야 이 섹션애가. 제3취득자 말 들어가니까 이 판례는 제3취득자 관계다 거기 밑에다 박스처럼 해놓은 거야. 모지라서. 읽었나요? 근데 이 판례는 저 뒤로 돌아가는 판례라고 말이야. 우리 시험도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고, 여기 후순위 근저당권자 예를 들어서 변제할 때는 거기 보면은
얘는 364조에서 변제할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아까 판례 이런 데서. 그러면 이 새끼 또 이 판례 토막내놨어. 이 나쁜 새끼가. 원본에 보면 뭐라고 했어? 얘는 364조에서 변제할 자가 아니라 469조 2항에서 변제할 자다. 이게 판례 입장이야. 원본에 이렇게 쓰였다고. 근데 얘는 이것만 딱 써놨잖아. 이 모질한 애가. 따라서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의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을 소멸시킬 때는 얼마를 변제하던다? 364조가 아니라 469조 2항에서 변제할 테니까 최고액만 변제하면 안 되고 34조는 최고액만 변제하니까 469조 2항 실제 발생된 1억 3천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 그 이야기야.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제3치대가 아니다 이렇게 출정한 게 아니고 이 판례 요지는 지금 요걸 묻는 거니까. 이해했나요? 따라서 공부할 때 앞으로 지금에 공부 뭐 얼마 안 해서 뭐 중요한 멋진 옛날에 가르치는 줬지만 요 전문 숫자까지 입에서 턱 튀어나오도록 양자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근저당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 나머지 읽으면 되고 공동저당 하기 전에 아까 서두에 전제를 하나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실무에서 겪고 사는 근저당은 원래 보통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근저당은 편법 쓰는 거라고. 그 이유를 깨우쳤죠. 제일 큰 이유가 지연유지단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미리 어쩌요? 1억 빌렸는데도 2억 3천 빌린 거 넉넉하게 최고액을 잡아놓고 여기에 달할 때까지는 경매 안 들어가잖아. 변제 않더라도. 그래서 미리 1.3배쪽 다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지연유지단 회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은 편법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 여기에 공동저당은 지금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공동저당이기 때문에 의뢰자 갑으로부터 3천만 원 빌리고 A, B, C 세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런 게 공동저당. 실무상으로 왜 공동저당이 주로 활용이 되는가? 아까 가르친 것처럼 토지 있으면 그 위에 건물 있고 세트로 경매 들어가 이런 게 공동저당의 전형적인 사례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이제 실무상으로 등기부를 열람을 해보면 보통 저당권 설정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거의 대부분이 근저당 아니면 공동저당으로 되어 있네요. 근저당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알겠죠. 아까 편법을 쓰니까 은행에서 주로. 그 다음에 공동저당은 토지 있으면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세트로 저당권 설정이 되니까 이게 공동저당이고 해서 대부분의 등기부를 보면 근저당 아니면 공동저당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이 공동저당은 개념에서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저당권이 이제 몇 개 성립됩니까? 요 이야기인데 물권법은 사람이 물건을 다루는 법이니까 항상 물건을 기준으로 사고 그래서 한 개의 물건에서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 따라서 저당권 몇 개 성립한다. 목적물 개수만큼. 3개면 3개, 5개면 5개. 개수만큼 성립한다. 이게 특징이고 공동저당이 성립될 장단점은 설명 안 해도 읽어보면 될 것이고 개념관에서 특히 유념할 것은 이런 것들이고 공동저당이 성립되기 위해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동일일 필요 없다는 거. 2개는 채무자과 C 부동산은 물상 보증이고 그래서 상관이 없고 순위가 동일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 동시에 저당권이 성립될 필요도 없고 얘가 A, B 2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이 줬는데 얘가 요거는 담보가 좀 약하다. 추가 담보 제공해라 해서 나중에 C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이 줬는데 동일채권 담보하면 공동저당이고 여기 이제 공동저당의 핵심은 또 마찬가지죠. 각 부동산마다 설정자가 점유하니까 후순위 또 저당권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갑 공동저당권자, 을 채무자, 갑을 다음에 병정무 후순위 저당권자, 목적물 A, B, C. 특히 이제 공동저당의 경우에 계산 문제가 이점물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개론하고 다른 것이 민법은 이렇게 숫자를 딱 맞춰놔 이렇게. 그래서 계산기 필요도 없고 손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고 머리로 암산이 가능하도록 민법에서 계산 문제가 딱 한 개 나오는데 공동저당 부분에서 이거는 계산기 뜯을 필요도 없고 손가락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법 전공한 사람들의 광주로 싫어하는 것이 뭐 계산하는 거예요. 숫자. 왜 그러냐? 그 숫자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법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간이 무슨 2줄 이렇게 나와 있다. 2줄에는 뭐 신고하라. 이런 거 출제하는 걸 광주로 싫어요. 왜냐? 이건 법 공부가 아니야. 찾아보면 돼. 근데 2차 과목 출제원들 법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을 같이 놀잖아. 여러분이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잖아. 기간이 며칠이냐 뭐 이런 거. 사실이 그래요. 출제 그 문제 보면. 그 법조문에서 깜짝대고 앉았잖아. 예? 그걸 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걸 법조문 찾아보면 나와 있어. 법은 이런 게 아니고 이 법조문이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적용이 돼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법이에요. 그걸 내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러니까 법전공자 아닌 아이들은 딱 이런 건 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야. 주체가 누구야? 그렇고 허가권자가 누구야? 누구면 뭐 하길래 찾아보면 나오는 걸. 예? 따라서 이제 암산하면 되는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 하냐 그러면은 공동정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일단 사례가 기본으로 5명 정도가 갑을 병정 목적물 또 몇 개가 나와 이렇게. 그럼 이걸 사로 내면 이렇게 저 우리 문제 요거 좌우로 있는데 절반까지 차지해 버려. 문제 묻는 자체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딱 분수가 기가 적는 사람은 절대 이걸 풀면 안 된다는 거. 건너뛰고 시간 남을 때 보시라는 거. 이거 아는 사람은 30초면 답이 나와요. 1분도 안 걸려요. 쉬우니까. 딱 순서는 정해졌어. 갑을 공동 저당권자래요. 사를 낼 때 을을 채무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어서 이렇게 내. 예를 들어서 공동 저당권을 을이고 채무자를 갑을 해버리면 출제원 지도 여기서 헷갈려. 갑을 이 순서가 미끄럽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안 사람들은 30초에 풀어. 훈련이 된 사람들은 순서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연습도 안 하고 맨날 그 넉넉히 있으니까 갑이 누구냐 을이 누구냐 읽다가 세월 다 간다. 3분 걸리고 문제 풀려고 하니까 5분 가고 그 시험 떨어진다고. 야, 이게 자신 있으면 풀고 그런 사람은 제끼라고 말이야. 시간 끝나고 남은 시간 풀고. 먼저 이제 사례를 피담보채권은 3천, A 부동산 3천 매각대금을 B 2천, C 1천, 후순위 저당권의 채권액 1,500, A 1,000, A 500. 제가 숫자 맞춰놓은 거예요. 암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먼저 이게 배당을 받을 때 똑같아요.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하면 공동 저당권자도 이 목적물을 매각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걸 이제 동시에 배당을 받냐? 세 개 부동산 모두로부터 그걸 동시 배당 그래요. 아니면 A 부동산 매각 등을 먼저 배당 받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배당 받냐? 이런 걸 이시 배당 그래요. 근데 동시 배당하냐? 이시 배당하냐 하는 것은 저당권자 자유인데 이 자유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는 이놈은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도 한 푼이나 배당받도록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원칙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먼저 동시 배당의 경우 저 세 개 부동산을 모두 경매 처분한다. 그러면 368조 1항에 동시 배당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야. 어느 특정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공동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없고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분담액이 정해지고 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후순위자에게 배당이 된다. 이렇게 딱 정해놨어. 지금 또 암산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공동 저당권자 다시 하게요. 특정 부동산 매각되면 전액을 배당 못 받아요. 전액 배당 받으면 얘 한 푼도 배당 못 받기 때문에 만약 이걸 다 가져면 얘가 또 분리를 했고 따라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례해서 분담이 정해지니까 공동 저당권자가 A 부동산을 또 배당받을 금액 피담보 채권액이 3천이니까 3천 곱하기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 3천 플러스 2천 플러스 1,000이죠. 비례하니까 A 부동산의 매각대금 3천 암산 6분의 3 약분 2분의 1 루트는 계산은 잊어먹었지만 약분은 아직도 계산할 줄 알죠. 6분의 3이니까 약분은 2분의 1 1,500이잖아. 이게 5천면 딱 계산이 나와요. 이렇게 5천면. 그 B 부동산은 시간이 더 단축해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되니까 배당보증 3천 곱하기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 6분의 B 부동산의 매각대금 2천이죠. 3분의 1이잖아요. 얼마예요? 1,000. C 부동산은 숨쉬기 전에 답 나오겠죠. 야, 그래 500이 맞아요. 6분의 1로 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나머지는 자동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산하시라 그 말이에요. 1분 이내 풀 수 있으니까. 6분의 1이죠. 여기 아까 1000만 원 해놨으니까 3 플러스 2 플러스 6 따라서 6분의 1이니까 500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값은 A로부터 1500, 그 다음 나머지는 A한테 배당, B로부터 1000, 나머지 A한테, C로부터 500, 나머지 A한테 이렇게 배당받는 거예요. 순식간에 암산하면 돼요. 이렇게. 용파겠나요? 그 다음 이 항이 나왔으니까 20배당. 요거는 368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은 매각당 가지고 먼저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전액 얘가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얘는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이 이야기인데 뻔하죠. 동시에 배당이 됐다면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 한도 아까 계산해놨죠. B로부터는 얼마요? 1000, C로부터 500 계산해놨잖아. 다른 부동산 배당받을 금액 한도로 해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공동저당권을 대의해서 우선 변제 받으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3000짜리 이 부동산 얘가 다 가져가면 얘는 완전 받았죠. 이렇게. 그래서 한 푼도 배당 못 받는 얘는 이 애가 B, C 부동산 배당받을 금액 한도 B로부터 배당을 1000만 원 대의 배당받고 C로부터 배당 500 대의해서 배당받고 그러면 1500 자기 채권 회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이야. 여기가 368조 2항이니까 뭐 산수식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이게 가장 기본이야. 계산할 때. 이런 거를 암산으로 순식간 본 시험도 이렇게 암산으로 계산해서 숫자를 다 맞춰서 내요. 법학자들은 뭐 계산 깔짝도 앉았는데 광주 싫으니까 말이야. 이걸 염두에 두고 책으로 들어가서 먼저 동시배당금 368조 1항 이렇게 배당하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여기 이제 새로운 2010년도 판례인데 동그라미 2번에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경우 아까 개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적물의 소유자가 동의를 일 필요 없다고. 따라서 이런 경우 지금 A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인데 B 부동산은 물상보증인 소유다. 이래도 공동저당이 아까 성립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하나는 채무자 것, 하나는 물상보증인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동시 배당이 이루어지면 방금 가르쳐드린 368조 1항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 이 지금 책에 쓰는 판례가 이 새끼 지금 날짜를 안 써놨는데 이게 2010년도에 나온 판례예요. 왜 내가 2010년도를 가르쳐주냐 그러면 이게 사례 문제가 2010년 이전에 우리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돼서 기출문제를 보면 하나는 채무자 것, 하나는 물상보증인 해가지고 사례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이제 정답을 어떻게 골랐냐면 이때 당시는 판례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368조 1항이 유추 적용이 된다. 이거하고 똑같이 배당을 하면 된다. 이게 정답이었단 말이야.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 비례해서 분담액이 정인다. 이렇게 정답을 골랐다 그 말이야. 2010년 이전에 여기 사례가 나왔을 때는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근데 2010년도에 옛날 학자들 견해하고 반대로 판례가 하나 새로 나왔다는 거야. 근데 판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경우는 368조 1항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가 정반대로 판례가 나왔다고 말이야.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 때문에. 따라 혹시라도 기출문제지. 그런 기출문제 지금도 굴러다닌다고. 이게 사례가 이제 나온 걸 딱 기출문제니까 넣어놨는데 옛날 답대로 골라놓은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외우고 다니면 큰일 나요. 판례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368조 1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각 부동산 경매특혜 비례해서 분담액이 정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 만약에 옛날처럼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 비례해서 분담액이 정해지면 갑은 A로부터 일정 부분, 물상보증인 소유 B 부동산 일정 부분 배당받겠죠? 그럼 얘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가르쳐줬나요? 물상보증인 책임졌잖아. 그럼 얘한테 뭐 해야 돼? 구상권 행사하겠죠. 이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그렇게. 이게 바보들의 행진이야. 말로 숫자도 나오는 거 싫어 죽겠는데 먼저 여기서 일부씩 가져가세요. 박수. 그러니까 당신 손해봤죠. 여기서 또 가져가서 미친놈들 아니야 말이게.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게 편해요?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채무자 이 새끼 돈 빌려서 네가 먼저 책임지는 게 옳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2010년도 나온 판례
3명기 8조 1항에 따라서 각 부동산 경매대가 비례해서 분담이 정해지면 안 되고 먼저 참무자 소유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완제되면 요거 손댈 필요 없잖아. 그러면 구상권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여기서 끝나보면 돼. 이 말 알아들어요? 얼마나 편하냐고 말이야. 대신 참무자 소유의 부동산 매각된 가지고 우선 배당을 받되 뒷구리를 보세요. 혹시라도 뭐가 생기면 그래야지 부족분이 생기면 뭐 하자. 물상보증 소유 부동산을 경매대가에서 추가적으로 배당받자 그 말이야. 이게 또 훨씬 더 간편한 계산 방법이겠죠. 그거 기억 잘 하시고. 그 다음 뒤에 20회당에서 그 참무자 소유인 경우 요거는 이제 아까 예를 들었는데 동그라미 디귿번을 봐보세요. 일부 배당을 받은 거,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도 368조 2항이 적용이 된다. 동그라미 디귿 한 줄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아까 이런 경우 아까 그 예를 들어준 것 중에서 A가 3천, B가 2천, C가 1천 이렇게 예를 들어줬는데 여기 이제 채권이 3천 하겠고 요 A 부동산한테 20회당 하면 완제를 받잖아. 이렇게. 이때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B 부동산은 2천짜리잖아. 그럼 요걸로부터 20회당을 받았어요. 그럼 자기 채권 아까 얼마로 했어요? 3천. 근데 2천 다 가져가봐도 일부 변제밖에 안 됐잖아.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여기 어차피 갑을, 평, 청, 후순위 전액 한 번도 배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이 경우도 이 보호 필요성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일부 변제만 받은 경우도. 따라서 이렇게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도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368조 2항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야기인데 이럴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2천만 원 전액 가져갔죠. 그럼 얘는 한 푼도 못 받았죠. 그럼 얘는 이제 얘가 동시에 배당이 됐더라면 다른 부동산도 배당받을 금액 한도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대의를 하는데 여기서 계산을 하나 더 해야 돼요. 2천 받았고 1,000만 원째 미납됐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은 A 부동산을 매각되면서 1,000만 원 가져가는 거 이렇게. 그럼 토탈 3천 받았죠. 그러면 아까 계산해 놓은 게 있었다면 동시에 배당이었다면 A 부동산 배당받을 금액이 1,500이었죠. C로부터 받을가 500이었죠. 그럼 여기 1,500에서 1,000 가져갔잖아요. 그럼 얼마 남아있어요? 500. 이 500을 후순위 저당권자가 A를 대해서 우선 변제 받고 C 부동산부터 500 우선 변제 받고 그럼 자기 채권 1,000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 변제 받은 경우도 대의가 허용이 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물상보증이 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물상보증이 있는 경우 판례가 또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는데 이 경우도 20회당 경우에도 이게 판례 두 개를 이제 비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회당 경우에 A 부동산은 채무자가 B 부동산은 물상보증일 건데 여기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가 갑을 병정이 있다 치자 그 말이렇게 공동저당권자 갑을 채무자 후순위 저당권자 병정 A는 채무자 거 B는 물상보증인 소유 20회당 경우 먼저 20회당이니까 채무자 소유 A 부동산에서 20회당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란 말. 이거 다 가져가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2번 저당권자는 배당을 못 받을 거니까 얘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방금 전에 가르쳐준 368조 2항이 이 경우도 유추 적용이 되면 동시에 배당이 됐더라면 공동저당권자가 B 부동산 배당받을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을 얘가 얘를 대위해서 물상보증이 소유, 물상보증이 지금 전제해 놓은 거예요. 물상보증에서 B 부동산부터 우선 변제를 받으면 될 건데 불행하게도 이 B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경우는 채무자 소유,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을 대위해서 우선 변제 못 받아요. 따라 이 경우는 얘는 돈 완전히 뜯기게 된다는 거예요. 뜯기게. 따라서 이제 등기부를 확인해 볼 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의리란 놈이 얘한테 이제 꼬셨어요. 내가 A 부동산 뒤에 당신한테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주랄게. 그럼 이 사람이 등기부를 일단 확인을 해봐요. 채권회수가 가능한 걸 검토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A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취지도 기재가 되죠. 등기 보면 B 부동산하고 공동으로 담보 취지가 기재가 됐더란 말. 그러면 요걸 확인을 해야 돼. 그런 다음 확인해서 이게 채무자 소유면 마음 놓고 돈 빌려도 돼. 요것도 채무자, 요것도 채무자면 왜요? 대의가 되니까. 여기서 돈 뜯기면 여기서 대신 받으면 되잖아. 그 돈 빌려도 되는데 확인해 봤더니 이게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 물상보증의 소유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되는 거야. 왜냐? 이 경우는 요거 다 가져가 버리면 얘가 물상보증 B부동산에 대해서 A를 대위해서 우선 변제 못 받는다고 말이야. 지금 이 이야기라고 판례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중개사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뻔한 거야. 대여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 물상 보증인이 비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 묻고 있어. 얘는 지금 이 공동주니까 얘를 위해서 지금 담보 제공해 준 거야 이렇게. 그러면 공동저당권자가 비부동산에 대해서 경매하고 우선 변제 받는 것은 물상 보증인이 당연히 감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얘를 위해서 담보 제공했는데 채무자수 A부동산한테 후순위니까 평 얘를 위해서 내가 담보 제공한 거 아니잖아요. 얘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애예요. 그 아무 상관이 없는 애가 왜 내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느냐? 이거는 얘가 감수할 부분이 아니다. 그 이야기야. 쉽게 말하면 나는 얘를 위해서 담보 제공한 거지 얘를 위해서 담보 제공한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대의가 허용이 안 되니까 실무상으로 등기 별람에서 요게 요거하고 공동 담보도 취지가 기재됐으면 요 소유자가 누구인가 꼭 확인하는 세건 드려야 돼요. 그 다음 거꾸로 판례가죠. 이 물상보증에서 비부동산에 대해서 20여 단계로 해서 경매 들어갔다 우선 변제 받고 소유권 잃어버렸다. 물상보증에는 그러면 물상보증에는 요 채무자 일단 구상권 취득해요. 그런데 마침 A부동산은 누구 거요? 채무자 거잖아. 이런 경우는 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네 때문에 내 부동산 날라갔다. 내가 대신 변제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책임져라. 그 이야기죠. 구상권 취득한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 A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1번 저당권을 얘가 대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하는 1번 저당권이 누구한테 넘어오는 거야? 물상보증인에게. 따라서 요 A부동산에 경매에 들어가면 얘는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A부동산부터 우선 변제를 받게 되도록 해. 요거는 대의가 된다고 그렇게. 근데 이제 요즘 시험 어디까지를 물어보느냐? 요걸 또 많이 물어보더란 거야. 요게 저 B부동산이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 또 있더라는 거. 얘를 또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물상보증인 소유 후순위권자 정은 어떻게 배당을 받습니까? 자, 물상보증인은 날라갔다 구상권 취득한과 동시에 A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자 거니까 공동저당권을 대위해서 1번 저당권 취득한다. 따라서 이게 경매에 들어가면 여기 병보다 물상보증이 선순위로 우선 배당 받는다. 이렇게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에 후순위권에 정이 있다는 거. 나는 어쩌냐고. 자,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자 말이야. 요 병하고 정은 같은 2번 저당권자인데 요 병은 누구한테 돈 빌려줬나요? 이건 채무자 거야. 얘한테 빌려줬겠죠? 여기 정은 누구한테 돈 빌려줄 것 같나요? 요 B는 물상보증일 거야. 얘는 물상보증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얘한테 빌려준 거 아니라고. 물상보증의 소유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이 얘를 위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자기도 돈이 필요하니까 얘한테 2번 저당권 설정해주고 이렇게 돈 빌린 거라고. 소유자가 물상보이잖아요. 이걸 깨우치셔야 돼. 그래야 답이 풀려. 그러니까 넉넉 앉아있으면 모른다니까 이거. 얘한테 빌려준 거 아니라고. 얘는 얘한테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채무자 거니까. 이 말 알아들어요? 얘는요. 이거 물상보증인 거라니까. 그 소유자니 얘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받을 일 없잖아요. 물상보증인 소유자니까. 물상보증이 얘한테 돈 빌리고 요거 B부동산 내 건데 요거 이제 다른 내 친구 때문에 여기다 애한테 1번 해줬거든. 그러니까 자녀한테 2번 설정해줄게 돈 좀 빌려줘서 이런 이야기라니까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못 가르쳐드려. 내 혈압만 올라가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말까지는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 가르쳐드려.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러면 답 나왔다고. 얘가 이제 우선 변제 받을 거야. A부동산부터 돈 들고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의다. 난 누구한테 빌려줬다고? 물상보증인한테. 그럼 물상보증인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 돈 받아왔냐? 여기서 이렇게 하겠죠? 그럼 받아왔어. 그러면 내한테 빌려간 돈 갚아야지. 이렇게 하겠죠? 이 말 알아듣죠? 네. 근데 시험이 이렇게 안 돼. 책으로 돌아와서 네 인번 뒷골랑지처럼 시험에 내.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찾나요? 정 떠올리고. 물상보증 이전에 1번. 요 1번 저당권 이렇게 대의하죠. 공동에 가지고 있는데 얘한테 1번 넘어온다고. 그 1번 저당권에 대해서 다시 물상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물상대에 한다 그 말은 얘가 이 A 부동산을 매각되면 가져온 것에서 얘가 다시 뭐한다? 우선 변제 받는다 그 말이야. 나는 물상보증에 돈 빌려줬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쁘게 포장했었어.
뭔 알겠나요? 이해도 못하면 그거 외우려고 하면 머리통 깨지니까 아 이런 말이다. 그리고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얘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는가 그걸 깨우치셔야 돼. 물상보증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이 돈 받아오면 그걸 다시 물상대위 받아온 돈에서 자기는 자기 채권 우선 변제받는다 그 이야기야. 이해했죠? 그다음 저기 계약법 어디를 펴냐면 계약법 강도 매매를 펴보세요. 먼저 매매하고 임대차 기초정기를 좀 가르쳐 줄 거니까 저기 422페이지 계약법 강론에서 매매의 쭉쭉 있고 우측 바로 넘어가서 매매의 성립. 여기 이제 매매의 성립도 이제 저번에도 가르치는 줬는데 매매의 성립 다시 한 번만 간단히 기억을 다살고 오늘은 담보 책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먼저 매매의 성립과 관련해서 세 가지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세 가지 것이 요 토지에 대해 두 사람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성과에 세 가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첫째, 바로 이제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치는 게 아니고 우리 1년 뒤에 1억 원으로 사고 팔자 미리 예약을 맺는 경우가 있으니까 첫 번째로 예약을 통해서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되는 경우에 따라서 매매 예약이 첫 번째로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계약 체결하면서 보통 관례죠. 토지가 1억짜리면 10% 정도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교부를 하더라. 해서 이어가는 것이 계약 성과가 두 번째로 문제가 되고 세 번째로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이 소요가 되더라.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매매 계약 체결 시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해서 매매 계약 비용 이렇게 되는데 압도적으로 현년마다 한 번도 안 뺐던 최근 10년 동안에 그 전도 많이 물었죠. 한 번도 안 받도록 계속 시험이 나온 것이 계약금. 두 번째 이전만 한 번씩 튀어나온 것이 매매 예약. 요거는 실무에서나 필요하니까 혼자 읽으면 되고. 먼저 매매 예약과 관련해서 예약은 이제 이런 걸 말하니까 장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 예약이니까 예약도 계약 일종이에요. 따라서 이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지금 이율이 가부 토지를 매수하고 사는데 지금 당장 말고 1년 뒤에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청약. 1년 뒤에 1억 원으로 토지 안 팔겠는가? 청약. 이에 조건이 맞으면 알았다. 1년 뒤에 1억 원에 팔게 승낙. 그러면 야한 것과 앞에서 합치가 돼서 장내 1년 뒤에 매매대금 1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치를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 이런 것을 예약이라고 부르겠죠. 매매 예약의 성립. 따라서 첫 번째로 총칙에서도 이걸 많이 물으니까 예약이 매매 예약이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이걸 하도 물어본다. 단답식으로 방금 본 것처럼 계약이잖아요. 단독행위가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 단독이 되겠죠. 얘가 얘한테 일방적으로 단독에는 일방적으로 의사 앞에 하나만 쓰면 되니까 일방적으로 야 1년 뒤에 1억이나 팔아 의사 앞에서 얘가 끽소리를 못하고 매매 예약이 성립 이렇게 되면 단독이 되겠지만 이거 공산당 사기가 돼버리니까 따라서 매매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당사자에게 본계약을 체결해야 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다. 그래서 채권 계약이다. 단독행위 아니다. 지겹도록 출제해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총칙에서 이게 단답처럼 많이 물을까? 그 의인안에 써졌으니까 채권 계약이다. 예약은 언제나 그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칠판의 사례는 전형적인 이제 그야말로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벌름이 매매 예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가담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 써먹이가 되니까 이 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실무상으로는 요렇게 한 거는 이제 벌름 이야기고 실무상으로는 가등기 담보의 법률적 수단으로 매매 이야기 주로 활용이 된다는 것. 이런 식으로 가등기 담보가 이런 식으로 의리 가부로부터 1억 빌리고자 한다. 얘가 담보적 요구했다. 채무자가 다한 것이 약속을 했다. 첫째, 내가 변제액 1억 원 변제 못하면 내 2억짜리 토지로 대신 변제할게. 이런 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물 변제라고 그랬죠? 미리 약속했으니까 이게 대물 변제 예약. 또는 이런 약속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변제 1억 원 변제 못하면 2억짜리 토지를 얼마에 팔게? 1억 원에 팔게. 미리 약속. 이런 걸 뭐라 그러고? 매매의 예약을 하겠죠? 그죠?
가등기다음 법률 수단으로 대물 변제 이야기나 매매 이야기로 체결이 된다고. 이거는 매매 이야기로 약속해서 매매 이야기잖아요. 못 갚으면 원본 1억 원을 팔겠다 그 이야기. 그 말은 이거나 결국 소유권 너 줄게 그 이야기라고. 그럼 이 경우도 이야기에 따른 권리를 보존하면서 이 앞으로 가등기한다. 가등기 담보. 이 가등기 담보 법률적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이 아까 저당권자를 가르쳐준 대물 변제 이야기나 여기 매매에 나오는 매매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해했나요? 가등기 담보 써먹여야 돼요. 왜? 그럼 남인이 가담법이 적용되고 그게 그 밑에 가로친 2번 그 성질을 쓰는 거고. 가등기 담보 법률적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이때는 가담법의 규제를 받고 거기 있잖아. 이해했나요? 다음 시간 이런 거 이해 안 들어줘야 바쁘니까 민사특별법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해했다 치고 그 다음 예약의 종류를 이제 좀 깨우쳐야 되는데 왜 이제 이게 문제냐 그러면은 지금 이 예약이 참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흔히 예약 문화가 개파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항공권 예약을 많이 하는데 그 약속 어긴 사람이 억수로 많다는 거예요. 예약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당사자가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여기 매매 예약도 항공권 예약이나 호텔 예약이나 똑같은 장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약을 하는 거라고. 그죠? 근데 예약 문화가 우리는 개파이잖아. 약속해놓고 1년 뒤에 1억 원에 팔게 매매 예약 맺어놓고 1년 뒤에 토지가 10억으로 뛰었다. 그래도 얘네들은 얼마로 매매해야 돼요? 1억으로. 그 얘가 안 팔 거 아니에요. 현재 10억짜리 1억을 팔아야 되니까 그 약속 안 지킨다고.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그 예약 문화가 개파이잖아 대한민국은. 매매 예약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약속을 어기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본계약을 처리할 것인가. 이게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본계약 처리할 것인가. 지금 1년 뒤에 토지가 10억으로 뛰었다니까요. 그럼 얘는 좋아서 입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뭐 조상님이 나한테 무슨 음덕을 베푼가.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본계약 처리할 청약. 그럼 얘가 승낙해야죠. 그 승낙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현재 10억짜리 1억 원에 팔아야 되니까. 참고적으로 매매 예약이라 그래서 1년 뒤에 팔아라 팔게 이거는 예약 아니에요. 그건 예약 아니잖아. 매매 예약이 되려면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중요사항이다. 확정되거나 확정된 표준 정의 있어야 돼요. 매매대금도 1억 이렇게 정의 취소한다고. 이것 때문에 뛰어난 장점이니까 예약이. 올라도 1억 원을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예약 맺은 거 아니야 말이야.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런 경우는 얘가 승낙 안 해볼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이제 가장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본계약을 처리할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본계약 설명드려야 돼요.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본계약 처리에 용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약의 종류가 크게 설명드려야 된다니까요. 저 요즘에 강의하는 거 강의 태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 못 겹쳐요? 여러분 얼굴 안 보잖아 웬만하면. 또 보면 또 이 말이 나와. 설명드려야 되니까 집중하시고 이 말은 짜증나니까 그냥 안 바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나 혼자면 꼭꼭 해보려고. 그래서 일부러 안 보는 거지 얼굴을. 설명 드리시라고. 찬을 보고 이거 보고 강의 나도 괴로워요 지금. 쳐다보면 그 말이 나와. 다 보이니까 집중 좀 하시라고. 그거 말하기 싫으니까 하는 나도 짜증나. 듣는 여러분도 짜증나겠지만. 그러니까 좀 보자고. 어떻게 하면 본계약 처리할 것인가. 예약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로 구별이 된다는 거야. 하나는 이제 승낙 의무를 부여하는 예약 제도가 있고 하나는 이제 예약 완결권 제도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둘로 구별이 돼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승낙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면 한자 그대로 편무예약. 한쪽 당사자만 승낙 의무 부여한다. 그럼 양쪽 모두에게 승낙 의무 부여하면 쌍무예약을 하겠죠. 요거는 이제 뭐냐.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걸 말한다고. 얘가 법을 좀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처럼 야매로 공부한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쭉 깨고 있다고 해서 다음날까지 예측을 했어. 경제지도 신문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요거 지금 1년 돼가면 땅값이 분명히 오른다. 토지 장부 같은 거 확인해 보니까
개발부문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제 내가 청약하면 얘가 올라가면 승낙 안 할 거다 예측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편무 예약을 맺자고 특약을 딱 맺었어요. 그 편무 예약은 한쪽 당사자만 승낙 의무를 부담하니까 그리고 얘한테 승낙 의무를 부담을 딱 쳐놨다. 이게 편무 예약이라 그래. 그럼 1년 뒤에 얘가 본격적으로 청약하면 얘는 뭐 해야 돼요? 승낙할 뭐가 있으니까 의무가 있으니까 승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럼 본계약이 매매계 용역 성립되겠죠. 쌍무예약은 양쪽 얘가 모두 승낙 의무 부담. 얘가 청약하면 얘가 승낙, 얘가 청약하면 얘가 승낙. 이게 쌍무. 따라서 이제 이런 승낙 의무를 부여하는 예약제도를 맺게 되면은 분명히 본계약처에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단점도 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의 폐단이 그거야. 이 경우에 편무 예약을 맺어놨어. 얘한테 승낙은 부여해놓고 1년 뒤에 10억 뛰었다고. 그럼 얘는 이제 당연히 본계약처로 청약하면 얘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 승낙을 해야 되는데 얘가 또 배째 분다고 말이야. 나는 못 판다. 그럼 이 사람이 설득을 해요. 당신 편무예약 맺자고 나한테 사인했지 않느냐. 당신이 승낙 의무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승낙해야 된다. 그럼 이 새끼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 너는 법 배워서 좋겠다 그러고 환장하고 싶지만 이런 애들 있어. 법 배우니까 좋죠. 산업사에서 살기는. 농경사에서는 법 몰라도 살지만 법 잘하면 좋지. 모르는 네가 뭐지. 나는 법 모르니까 째라 배째라 이야기라고. 근데 배째란 놈을 또 못 주는 건 또 이상한 거야. 배째 주면 돼. 얘가 의무자가 의무이행 안 했죠. 인문과정에서 가르쳐줬어. 법적인 구속을 말하니까 의무자 의무이행 안 하면 얘는 국가 공권력을 박살낸다고. 국가 공권력은 뭐예요? 재판제도죠. 따라서 얘는 얘가 이제 승낙 의무를 부담스러워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 안 하니까 얘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 말. 그런 다음에 승낙 의사 앞에서 가름하는 판결을 받으면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승낙 의무를 부담스러워 불구하고 승낙 안 하니까 뭐 하자 소송 제기해서 확정 판결 받으면 이 판결이 무엇을 대신한다는 거. 이자 승낙을 대신한다 그 이야기야. 그럼 어차피 본계약의 매매는 성립해. 그 다음에 얘는 지근지근 발표. 왜냐? 소송 비용은 피해소자 부담이야. 따라서 이자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도 얘가 일부 부담을 해야 돼. 그 조직의 쓴맛을 안 봤으니까 배째라 가는 거야. 째면 얘가 죽는다고 하죠. 매매는 성립이 되면서 비용이 또 들어가. 근데도 나도 구차네. 뭐 해야 되니까? 소송해야 되니까. 해서 이제 이것보다 더 본계약을 용이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끝내서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이 예약 완결권 제도인데 예약 완결권 핵심은 이거요. 이게 형성권이라는 거. 그럼 눈치 빠른 사람 눈치챘을 거 벌써. 형성권 이 말이야. 이 예약 완결권을 일방만 보유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일방 예약. 양쪽 모두가 보유하면 그러면 쌍방이라고 부르겠죠. 쌍방 예약.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또 특약을 맺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과정을 너무나 잘 알아. 요거 맺으면 상대방이 승낙 안 하면 내가 소송까지 해야 된다. 번거롭다. 쫓기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방 예약을 맺자 특약을 딱 맺고 그럼 일방 예약은 일방만 예약 완결권을 부여하니까 매수인 자기가 예약 완결권을 딱 보유를 해놨어. 이렇게 1년 뒤가 돼서 10억으로 뛰었다. 이번에도 얘가 청약하고 승낙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 형성권의 특징은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죠. 얘가 일방적으로 예약 완결하자, 본계약 체결하자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얘 의사는 개무시가 되고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 효력 발생. 아주 간단하게 본계약이 성립이 돼요. 이게 일방 예약이야. 쌍방은 설명하도 알겠죠? 양쪽 모두가 예약 완결권 보유. 얘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얘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상대방 의사는 개무시되고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 요게 밑에 거. 따라서 이제 예약 완결권 제도가 위에 승낙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보다도 본계약 체험에서 훨씬 뛰어난 장점이 있고 따라서 이제 계약 자유 원칙 입각에서 각 당사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약의 종류가 4가지 같죠. 네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특약을 맺으면 되는데 이 특약을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특약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에 뭐라고 했느냐. 당사자 별도기 약정이 없으면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이리 규정이 났으니까 실무사는 뭐 특약 맺은 사람 거의 했겠죠. 뭐 아래야 면정하지. 따라서 특약이 없으니까 실무에서 처리된 예약은 거의 100% 일방 예약으로 추정이 될 것이고 그 대신에 문제는 일방 예약이니까 일방 당사자만 예약 완결권 가질 건데 여기에 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제로 돌아와서 예약의 종류 있으니까 쭉쭉 있고 뒷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한 번은 일방향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일방향으로 추정이 되니까 누가 이해관계를 갖는가, 이게 법에 명시가 됐으면 좋은데 우리 법에는 그게 없다 그 말. 다만 이제 이건 관행이에요. 법이 아니고. 거래 관행상 매수인이 이해관계권을 부여하는 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거래 관행에 의하면. 이 말 알았나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매수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면 예 의사와는 상관없이 본계약이 매매 성립하겠죠. 이렇게 해결하라 그 말이야. 중개업할 때 써먹자고 배우는 거니까. 그다음 따라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이해관계권이고, 순서 핵심은 성질 형성권이다 있고, 니은번 목적물이 부동산은 가등기 하면 제3 대행한다 뭐 다 하는 이야기고, 전속기간 쭉쭉 읽으세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하면 그 기간 행사하면 되고, 약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제척기간 몇 년이고 10년이고 똑같아. 딱 10년 이내 예약관계 의사표시하면 되는데 너무 장기니까 상대방은 10년 내내 쳐다보지 말고 밥 먹는 집 아니다 물어봐라. 동그라미 니은번 재고하라고 쓰여있고, 그 똑같은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 재고하면 되고, 재고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할 생각이 없으니까 확답 안 했겠죠. 예약은 효력 상실한다 있고, 우측에 팔려 맨날 물어보니까 점검 다시 하고, 우측에 팔려고. 요거는 기간이 소멸시효관이나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예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그러니까 시효 중단제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소멸시효는 중단제도가 있죠. 그게 판례 못 풀어 별표 쳐도 미안한 얘기지만. 그 세 번째 줄 읽어보세요. 그 뭔 말을 쓰였나고? 상대방이 예컨대 매수인이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바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소멸시효 같으면 이 기간이 일정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죠. 민법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정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두 개가 있다니까요. 이걸 보세요. 일정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민법 시간 맨날 나오는 거예요.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이 있다고. 두 개 있잖아요. 민법에서 맨날 나오는 거. 요 차이를 묻고 있다고 지금.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시효 완성돼 권리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 같은 부동산 인도받아서 사용하면 권리 행사로 보잖아요. 근데 요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이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중단제도가 없다고. 그래서 묻는 것이 곧 방금 읽어본 구절이라고.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고. 제척기간은 중단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목적물을 뭐 했다 하더라도 인도받은 경우로 하더라도 중단제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기간만 경과하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멸시효 같으면 시효가 중단되니까 권리가 소멸이 안 되겠지. 그거 묻고 있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어. 소멸시효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서 시효가 완성이 됐는 게 여부에서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돼. 소송에 붙으면.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장 이 채권은요. 채권자가 10년간 권리 행사 안 해서 시효로 소멸이 됐어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돼요. 근데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이따가 이제 담보책임 할 때도 이걸 알아야지 담보책임 이해가 되는데요. 제척기간은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될 필요성 때문에 두는 제도라고. 이게 중단제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더 나아가서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될 필요성 때문에 두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 돌아가면 하세월이야.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는 직권으로 조사해요. 따라 민법 책 읽어보세요. 제척기간 나오면 항상 뭔 말이 따라붙어.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 없고 법원이 뭐한다?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 말이 나와. 그게 시험에 나와. 그 제척기간 특징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알고 책 좀 읽어보란 말이야. 행사 방법. 다시 칠판 잠깐 보세요. 지금 이 경우에 이제
이거 소멸시효 죄책기만 구별하면 5점 먹고 들어가니까. 소멸시효 죄책기 말고 하면 5점 먹고 들어간다고. 민법적 곳곳 소멸시효 죄책기 나오잖아요. 공부는 저런 걸 하는 거예요. 저런 거. 그래 한목의 정리정돈이 돼. 아마 소멸시효 죄책기 민법 교직도 100번은 나올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한 100번 나와요. 근데 모르시잖아 저거. 담보책임 공부하려면 또 이걸 아셔야 돼. 담보책임 공부하려면. 옛날에 입문과정 할 때 내가 한번 가르쳐 줬는데 모르신 분은 이것만 가르쳐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점심 드시고 2시 반까지 오시면 돼. 요거 끝나고 이제 계약금하고 담보책임 공부해. 담보책임 공부하려도 이 죄책권을 아셔야 돼. 모르면 다시 한번 내가 가르쳐 줄 거니까 집에 가지 말고 오시라고. 소멸시효 차이점 오후에 가르쳐 줄 테니까. 지금 눈 보니까 완전 한 개도 모르는 표정이 지금 이게. 공부를 전부 엉터리로 하겠다는 엉터리로. 그게 기초 인문과정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야 실력이 쌓여. 따라서 이거는 두 가지 그 소멸시효하고 차이점 두 가지 거를 지금 묻는 판례라고 말이야. 하나는 죄책권이니까 도가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 필요 없이 법원이 뭐한다?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왼쪽 디귿번에 나와 있잖아. 제일 밑에 직권조사항이라고.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디귿번에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목적물을 매수인이 뭐 했다고 하더라도 인도받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소멸시효가 아니기 때문에 중단이 허용이 안 된다. 따라서 여전히 10년만 지나면 예약이 생기면 또 10년만 지나면 이건 형성권이니까 죄책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10년이죠. 이 10년도 맨날 교재에 나오잖아. 요 형성권 나오면 책에 뭔 소리가 항상 따라붙던가. 형성권 나오면 딱 정해졌잖아. 똑같은 소리가. 형성권 나오면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다 하라고. 약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소멸시효 말고 죄책기간 몇 년에 걸린다. 이 말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계속 물어보잖아. 이런 거 모르면 오후 시간 오시라고. 점심 먹고 팩 가지 마시고 오후에 좀 구박도 받아가면서 이 좋은 걸 배우는데 구박 좀 받으면 뭐죠 그게. 저도 구박 해가면서 가르쳐야지. 저도 가르치면 보람이 있지. 존중이 좀 막 해서 하면은 짜증나 붙잖아. 그러니까 점심 드시고 오시라고. 집에 가지 말고. 거기 우측에 판례는 중단제도가 인정이 되는가 그거 묻는 것이고. 그 두 가지 걸 해서 반복해서 물어본다고. 그 다음 행사 방법에서 다 칠판 잠깐 보세요. 요거는 이제 얼마나 마인드 형성이 됐는가 물어봅시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둘이 이제 토지에 대해서 매매 예약을 맺었다. 부동산이니까 가등기를 해뒀다.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를 해뒀다 말이야.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 토지가 이 빌어먹으려면 팔겠다고 약속해놓고 제3자 병에게 이렇게 양도 팔아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얘는 이제 가등기를 해뒀으니까 예약 완결을 가지고 얘한테 대항할 수 있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이때 이제 얘는 첫째 누구를 상대로 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고. 자,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은 얘와 사이에서 본계약의 매매가 성립되겠죠. 이 매매로부터 발생이 되는 소유권 이전 처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순서를 밟고요. 그럼 예약 완결권 누구한테 행사를 하고 본계약의 매매가 성립이 되면 본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할 것이며 본등기가 되면 예명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걸 묻는데 모르면 원리는 똑같아. 여러분 이거 다 배웠다고. 어디서 배웠어요? 등기법에서 민법, 물권법, 가등기에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 하세요. 예약 완결권 누구한테 행사해요? 원래 예약 문제 내죠. 얘한테 행사하고 그러면 본계약의 매매 성립하죠. 이 청구를 먼저 가등기 했으니까 이어서 본등기 청구 누구한테 하고? 똑같이. 모르면 똑같이. 얘한테 본등기 청구하고 그 다음에 본등기 되면 소유권 취득, 얘 등기는 뭐하고? 그래도 요거 하나는 아시네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모르면 원리 가르쳐준 그대로 푸시라고. 거기에 그 동그라미 4번인데 얘는 뭔만 써놨어요 지금? 가등기 되는 목적 양도인 경우는 그 우측에 동그라미 4번에 예약 완결권을 예약 의무자 행사한다고 말아버렸죠. 찾았나요? 이래갖고 문제 못 푼다고. 그 다음 것까지 이렇게 정리를 꼭 해야 돼.
이해관계 얘한테 행사하고 여기까지만 썼잖아 자기는. 그 다음에 본등기 청구 누구한테 하고 이자 등기 어떻게 하고 거기까지를 완벽히 알아야지 문제 풀기 때문에. 물론 얘가 이제 책에도 하는 여야한테 이해관계 행사한다 그 말은 당신들 저 앞에서 가등기에서 본등기 절차 비왔으니까 그놈 응용 와서 이제 해서 여기다 나머지 안 썼다고 좋게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모르니까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계약금은 요거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내지만 계약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1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고 나왔으니까 점심 드시고 2시 반까지 오시고 물론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오후 시간에는 계약금부터 이제 담보 책임하고 그다음 시간이 좀 아마 이임대차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훑어보려고 그러니까 요거 내가 좀 자신 있고 그러면 가셔도 되고 나는 이제 담보 책임 좀 공부해야 된다면 점심 드시고 2시 반까지 오시고